네,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우리나라를 찾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또 안찬희 세계북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잠시 뒤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도착 이후에 어떤 일정 간단하게 먼저 김주환 기자 좀 정리해 사실 주시죠. 1시 반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일행 등이 맞아서 거기서 바로 그 평창으로 이동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예. 구체적인 일정은 지금 청와대 출입기자들 사이 일종의 엠바고가 돼 있어서요. 그다음에 네. 추후 이제 그 공개하는 형식으로 해서 대략적인 일정은 그래서 평창으로 가서 이렇게 북측 선수단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 리셉션에도 참석하고 개막식 행사에도 일부 참석하는 거죠. 근데 구체적인 동선은 이렇게 보안 이유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동을 할지 등은 아직 이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거고요. 네. 고위급 대표단으로 누가 올지도 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영남이 단장으로 이끌고 여기에 김여정, 최리선권이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김영남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 수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북한 헌법에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북한에 만약에 북한으로 가는 외교관들이 대사들이 들어올 때 누구한테 이제 그 신청을 제청받냐면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 지도자가 김정은 위원장이고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지도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다. 어쨌든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제1부부장, 지금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입니다. 네. 굉장히 우리에겐 지금 이제 많이 낯익은 얼굴로 이제는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한국 쪽에 또 국제사회에 지금 많은 부분 지금 화면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최초로 외부에 등장하는 겁니다. 국제사회 무대에 데뷔하는 그렇습니다. 건 처음.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김여정 부부장이 공식적인 자기 일정을 가진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평양 역전에서 네. 북한 예술단 환송하는 이 정도의 모습이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그 역할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국제사회 또 남관계 차원에서 데뷔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그들이 얘기하는 백두혈통, 그러니까 이른바 네. 이제 김일성 혈통이 되겠죠. 김일성 혈통이 어찌됐든 우리 남측에 내려오는 거는 처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 김일성 주석은 한국 전쟁 때 수안보 정도까지 내려온 걸로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청도 정도까지는 이제 내려와서 전선 시찰을 한국 전쟁 당시에.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내려왔었고, 그 이후에 보면은 1972년도에 남북 그때 회담이 열리면서 7.4 공동성명이 열리고, 요 무렵 때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 지금 최고인민회의 명예 부위원장입니다만 지금 뭐 연세가 뭐 90대 후반입니다. 김영주가 내려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못 내려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보면은 이제 1994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최초로 있었고, 그때도 이제 보면은 이제 다음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하자라 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이제 제대로 성사가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최초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서울과 평창과 강릉에 온다. 이것은 이제 상당히 또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평양에서는 이제 비행기가 출발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디귿자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 비행기 전용기 안에서도 회의를 하고 각종 자료를 챙기고 자기들끼리 역할 분담도 하고 아마 한참 좀 분주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비행기 어떨까요, 분위기? 그렇죠. 이제 비행기가 뭐 인류신 IL-61일지 아니면 뭐 AN-148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는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김정은이가 늘 타던 자리니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응접 세트와 이게 연탁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아마 서울에 가면 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때 어떤 뭐 얘기를 한다든지, 그것도 수행원이 한 16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자단까지. 예, 기자단까지 있고 김성회 조평통위원회 부장도 타고 있고 각종 말하자면 팀별로 이게 인원이 다 고루고루 오기 때문에
끊임없는 논의가 있고 누가 어떤 질문할 때 어떻게 답변하고 또 의전은 누가 하고 뭐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뭐 문재인 대통령 옆에 서느냐 편시 대통령 옆에 서느냐 이런 것까지도 예상되는 걸 아마 지금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을 겁니다. 북한이 대표단 얘기를 할 때 보장 성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네. 이제 지원 인력 수행원이라는 북한 말인가요? 그렇죠. 보통 수행원들 뭐 지원 인력 이렇게 쓰지 않고 보장 성원. 그러니까 그 대표단을 말하자면 이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다 보좌하는 이제 보좌진을 보통 보장 성원이다. 네. 물론 뭐 그 외에 이제 또 무슨 잔심부름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하겠습니다만 북한식 표현입니다. 그게. 예. 자,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죠. 먼저 타고 올 전용기가 이제 지난번 아시안 게임 때 인천 아시안 게임 때 한번 공개가 됐습니다만 이번에도 아마 그런 전용기를 타고 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죠. 그렇죠. 그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를 참매 1호, 우리 전또 우리나라 토속 매 일종인 참매에서 참매 1호라고 하는데 2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 공개하면 인류신 저 비행기는 좀 오래됐다라고 합니다. 노후화됐다. 그래서 2009년도에 우크라이나에서 한 대를 더 사왔어요. 예. 최근에 평소 김정일 위원장이 본인이 경비행기도 몰고 막 이래서 그 평양의 과학자거리 준공할 때도 평양에서 이륙을 해서 평양 상공을 자기 전용기를 이렇게 구경한 적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 인천공항에 내려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한 30년 된 저 기종을 타고 올 것인지 아니면 안토노프를 타고 올 것인지 지금 보이는 게 참매 1호군요. 예, 네. 그 전용기 표시가 보이죠. 그 꼬리 날개 부분에 그 별도 있고요. 그런데 그 또 다른 참매 1호를 타고 올 건지 그러니까 착륙해 봐야 되는데 자기 여동생을 좀 노후화된 거에 태워 보내겠느냐라는 이런 추론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건 좀 안토노프는 좀 단거리용이라 그러고요. 그런데 순환 비행장에서 이렇게 해서 디귿자로 와도 1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네. 그렇죠. 1시간 반이 안 걸리기 때문에 이제 1시 반에 보면 어떤 기종으로 타고 오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관심사 중에 하나죠. 김정은 전용기는 제재 대상이 아닌가 봐요. 일단은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제 우선 공식적으로는 고려항공, 네. 민항기인 고려항공에 대한 제재는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는 이제 개인 비행기다 이렇게 우리가 한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식적인 제재 대상이다 이렇게 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 보면은 이제 북한의 항공기가 보면은 이제 그 자국 영토에 착륙 또는 이륙할 때 화물을 검색할 수 있다. 이게 유엔 차원에서 이제 결의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도착하면은 화물 검색을 좀 해야겠네요. 화물 검색을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화물 검색의 취지는 핵과 관련된 문제 또는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그런 물자들을 싣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검색을 한다는 겁니다. 고위급 대표단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색을 할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네. 화물 검색은 아마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제재는 제재지만 이번 올림픽 기간에만큼은 예외를 좀 그렇죠. 인정을 이번에 하는.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예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특수성들을 감안해서 지금 최희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이런 것들은 좀 유엔도 그렇고 또 한국도 국제사회도 좀 용인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오후에 오면은 그 대표단을 내려주고 바로 평양으로 되돌아갑니다. 네. 되돌아가는 일정에서 10일 날 저녁에 또 다시 이제 태우러 다시 인천에 오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지금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뭐 비행기 내에 뭐 이런 우리가 잠시 계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예. 자, 뭐 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좀 기본적인 거 전문가시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김여정 뭐 동생이다 정도만 알고 있고 뭐 지금 뭐 제1부부장이다 전면에 드디어 등장을 한다라고 했는데 김여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남측의 카메라로 처음 촬영이 되는 모습이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처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아마 누굽니까? 모습도 처음 나타내지만 목소리도 처음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많은데 어쨌든 그 김여정은 이제 스위스에서 어렸을 때 유학을 했고 그러니까 김여정, 김정철, 뭐 김정은 또 그 외에 이제 또 배다른 형제인 김정남마저도 다 스위스 유학군요. 예, 스위스에서 유학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에서 보통 학교에 갖다 놓으면 애들하고 뭐 다투다가라도 이제 우리 아버지가 김정일 원수님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뽀롱이 나니까 일단 예. 뽀롱이라는 말 들통이 죄송- 나니까. 네, 들통 네. 나니까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해외 호화성 유학이라기보다 불가피한 유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돌아왔고 이제 어머니 고영이가 이제 2004년에 파리에서 이제 유선암으로 사망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돌아왔고 북한에서 다시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 저 경제학부의 정치경제학과 예. 이것을 이제 김여정이가 졸업했습니다. 아하. 이것은 김정일도 거기를 졸업했고 김평일도 졸업했고 김일성 가문들은 다 그 최고 학부를 거기서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아마부터 쭉 여러 가지 이제 수련을 거쳐서 선전선동부에 들어갔고 지난 2014년에 이제 드디어 우리 국회의원과 같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6년에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올라갔고 또 작년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단지 김정은이 물론 동생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 정무적 감각이 김정은보다 더 탁월하다. 어허.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그 열병식 주석단에 와서 이제 김정은이 나와 서 있는데 그 김정은이 서 있을 때는 그 뒤에 경호실장도 임직해서는 안 되는데 김여정이가 나와서 얼굴을 빠끔히 내밀고 이렇게 살피는 거, 이것이 어떻게 커트되지 않고 다 나오는 걸 보면은 예. 내가 이걸 다 만드는 총감독이야 이런 걸 이제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표정 관리나 이런 그 센스나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아마 북한 정치를 이끌어 가는데 김정은이 앞에 서고 김여정이 뒤에 서서 밀고 당기는 그런 권력 시스템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기억하는 김여정의 모습은 그동안 네. 김정은 뒤에서 이렇게 김정은이 연설을 할 때나 행사를 할 때 왔다 갔다 준비하는 모습들이 포착됐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 예술단 전송할 때도 그렇고 점점 전면으로 나서는 모습이고 이제는 그렇습니다. 국제 무대까지 데뷔하는 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매우 중요한 지금 지적을 하신 건데, 김여정의 역할이 그동안에는 베일에 쌓였다가 김정은 위원장을 최측근거리에서 지원하거나 또는 보좌하는 이런 이미지로 비춰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평양 역전에서 예술단 환송할 때 이제 공식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아주 공식화시켜서 보여준 게 우리가 보는 것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남관계 또는 또 국제사를 향해서 이제 김여정의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는 건데,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한국에 와서 서울과 예. 평창과 강릉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실제 이제 대외 외교 활동과 남관계에서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김여정이 이제까지 어떤 역할의 범위 자체가 비공식적인 것이었다면 이제는 아주 공식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대폭적으로 전폭적으로 김여정의 역할을 공식화시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이제는 김여정 부부장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대외 정책이랄지 또는 대남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디딤돌을 이번 평창을 계기로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여정은 상당한 큰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김일성 혈통의 이미지는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이미지는 이제 호전적이고 이제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런 이미지를 계속 줬다면 그 인물들이 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여정이라는 한 여성이 등장하면서 마치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방카인가 아니면 백악관 대변인인가 뭐 약간 이제 그런 이미지, CNN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 이미지 관리라는 그렇죠. 측면이죠. 그 정책 용어 중에 이제 상징 정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 정치가 있는데 그 TV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해서 그 정치 체계를 순화시키고 그런데 그런 행위에 딱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어제도 좀 달라진 모습이죠. 잠깐 이설주 열병식 때. 여사라고 첫 호칭을 네네. 할 정도. 네, 열병식 때 여사라고 우리는 했죠. 그 서방에서 보듯이 폭군이고 독재 국가가 아니라 우리 모든 걸 규범을 다 갖추는 정상 국가다, 실패 국가가 아니다 이런 묘를 과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폐쇄 국가도 아니다 이런 면을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김여정 부분에 있어서 저런 행사하는 게 뭐가 실세냐라는 지적인데 그건 북한 사회를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관련 행사는 무조건 1호 행사입니다. 1호 행사는 아무나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자료화면에 보면은 그 벤치에서 내릴 때 계단에서 볼 때 자기 오빠하고 같은 반열에 서서 격려를 같이 걸어가지 내려오죠. 않습니까? 이건 예. 북한 사회에 있어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단순히 남매이길 떠나서 정치적 동지관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를 또 더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이미지가 대체로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이미지는 좀 웃는 인상입니다. 예. 굉장히 좀 밝은 이미지예요.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나 또는 과거의 어떤 북한 지도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서구에서 봤을 때, 우리 또 한국에서 봤을 때도 보면은 그렇게 밝은 이미지라기보다는 뭔가 좀 어둡거나 또는 굉장히 무뚝뚝한 이미지, 이제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뭔가 좀 세계적인 추세와 좀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미지를 줬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이번에 보면은 그런 김여정의 그런 서울에서의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밝은 이미지의 북한 체제 뭐 이런 쪽으로 좀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여정이 스윕스 유학파라는 이미지 때문일까 젊은 나이 때문일까 북한의 개혁이나 개방에도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뭐 상당히 이제 북한은 이제 핵 보유국이 된 다음에 이제 개혁 개방을 순서로 놓은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북한의 저 예술단이나 응원단이나 보면은 그 여성들의 어떤 그 얼굴 표정이나 또 화장이나 머리 스타일이 거의 뭐 우리 대한민국을 따라올 정도로 상당히 세련돼 있고 이것은 뭔가 이제 북한이 지향하는 것도 또 궁극적으로는 체제는 아니지만 그 문화적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이다. 우리 한류 문화도 열광하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정은은 오히려 자신감이 없어서 개혁 개방에 주저하지만 김여정이 뒤에서 뭐 빨치산 세력도 막 숙청하고 이런 걸 이제 도와줬기 때문에 뭐 우리도 시장 경제로 과감하게 가지 않으면 체제 재생산이 어렵다. 이런 걸 아마 강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김정은보다는 김여정이 더 개혁 개방에 적극적인 인물로 앞으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뭐 갑자기 이제 장송택 생각이 나고 김경희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김여정도 결혼을 했습니까? 뭐 했다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일각에서는 뭐 최룡의 둘째 아들하고 아들과. 했다라는 설도 있고요. 예. 또 다른 사람이라는 설도 있고 그런데 그 증거 중에 하나 요즘 이제 손 모습이 자세히 안 보이는데 과거 일각에 살짝 뵀을 때 반지. 네. 이를 해서 이렇게 정부기관에서 결혼을 했구나 이렇게 상징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아마 이번에 오게 되면은 뭐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그 부분을 좀 물어봤으면. 예. 자, 오늘 이제 그 모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뭐 개막식도 있지만 그러니까 전 세계 이목이 올림픽 개막한 날도 조명을 합니다만 바로 김여정이 왔다. 그리고 개막식에 참석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빠지는 건 아니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입니다. 사실 김여정이 방한을 하지 않았다면, 방남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미국이 원하는 기조, 북한은 아직 핵 비핵화를 선언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미사일을 계속 쏘려하고 호전적이고 인권 문제 있죠, 천안함 문제 있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것과는 오늘 결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미국의 의도대로 가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보면은 개막식은 김여정, 폐막식은 이방카. 예. 이런 이제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양국이 경쟁하듯이 또는 한편으로는 또 상호간에 그런 뭐 대화가 직접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징조 자체는 또 나쁘지 않는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의 행보는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그 보수적인 행보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평창 올림픽의 성공 이 부분에 대한 또 강한 의지 이런 것들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좀 전에 이야기를 했었고 예.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은 역시 펜스 부통령의 존재감이 부각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미국도 지금의 만들어지고 있는 이 정세를 좀 더 지켜보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미국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현재까지의 상황은 미국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좀 더 그 북한에 대한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북한의 행보를 보겠다 이런 것이고 또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행보들이 지금 언론에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제 워낙 북한 대표단 일행의 그런 무게감이나 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 최초로 또 그런 것들이 알려지고 또 김여정의 존재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펜스 부통령의 행보가 좀 그렇게 좀 덜 보이는 뭐 이런 부분은 또 현재로서는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펜스 부통령과
북한 측 인사들이 만났다면 어떻게 만날지, 또 어떤 대화를 나눌지, 어느 정도 깊이의 대화를 나눌지도 궁금한데, 일단 개막식 리셉션과 개막식에 북한 인사들은 어떻게 참석을 하게 되나요? 시장 개막식 인사에는 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만 공식 그 엔트리 명단에서 참석하는 그 지금 다른 뭐 최룡해라든가 이런 그 김여정은 참석 대상자가 아닌 거로 직급 최희나, 때문인가요? 최혜정은? 아니 네. 공식 직급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네. 사실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위원장을 동렬에 놔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도 의전 때문에 고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 펜스 부통령 일행이 오기 전에 가급적 동선을 겹치지 않게 해달라라는 이런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악수 정도는 할 게 있겠죠. 그런데 그 짧은 만남 속에 이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할 가능성은 거의 근데 이제 없을 거고. 리셉션이라는 거 보면 테이블이 있고요. 그 네. 테이블에는 그 테이블의 호스트, 그러니까 문재인 네. 대통령이 앉는 자리를 이러면 이제 헤드 테이블이라고 할 때, 그럼 그 자리에 펜스 부통령을 빼겠습니까? 김영남을 빼겠습니까? 그것도 좀 고민을 사실- 하시네요. 조금 네. 어제 보니까 이제 강릉 아트센터 네. 바로 옆에 소극장이 있습니다. 예. 소극장이 이제 한옥으로 지어져가지고 굉장히 그 단아하게 지어져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아마 리셉션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지금 리셉션에는 정상급들만 아마 참석하는 걸로.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참석하고 나머지 그 김여정, 최희, 리성건은 거기 참여를 안 하는 걸로. 그리고 개막식에는 이제 그 나머지 그 단원 대표 단원들도 참석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조우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악수는 전화하리라고 보고 그 악수할 때 펜스 부통령의 표정이나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표정 그리고 인사말이 오고 갈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말들이 오고 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의 대상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두 사람이 가까이서 서 있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가능하면 좀 더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을 만들려고 할 것 같고 미국은 물론 이제 그 동선에 겹치지 않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런 그 정상급의 그런 외교 관계에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만남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네. 이 개막식의 그 자리 배열도 참 문제인데 김여정이 우리나라로 치면 차관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펜스 부통령이나 김영남 상임위원장보다는 뒷줄에 앉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봐야 되는데 꼭 이 스포츠 행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남북 관계만 너무 밀도 있게 보기 때문에 그런데 IOC 전체에서 보면 그건 그 완 오브 댐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국, 미국, 북한을 동급에 놔서 보지는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이미 그 외신 통해서 전해주지 않습니까? IOC 행사인데 왜 그 이게 남북 관계만 조망이 되냐? 지금 사실 정상적인 스포츠 대회라고 하면은 지금 개막전에 어느 종목에 어느 선수가 메달을 몇 개를 딸 것인지 그렇죠. 이 부분이 그게 관심이 굉장히 가야 되는데. 관심이 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평창 그 선수촌에 입촌한 선수들이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라 그럽니다. 그런 큰 틀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에만 초점을 안 둘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측면은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보고 싶은데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1998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서 권력 핵심에 저렇게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달리 말하면은 국내 정치식으로 말하면 아주 노회한 정치인이라는 거죠. 저도 2005년도 평양 갔을 때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 굉장히 그 정치적 속내는 모르는데 자기 주장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이제 나설 때 나서고 빠질 때 그렇죠. 빠질 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여정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자기가 나서서 뭘 하지는 않을 거고 네. 김여정을 은근히 이렇게 언론에 관심을 받게 하고 자기는 뒤로 빠지게 예. 하는 의도적으로 그런 그래서 것도 그런 있고.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정상급 그 국제 무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활동은 굉장히 잘하고 역시 최초 우리 언론에서도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김영남 최고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내려보낸다라는 것은 비핵화 얘기 안 하겠다, 핵 문제 얘기 안 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핵 문제 네.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달라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화 국면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미 대화를 성사시켜서
서로 이제 비핵화를 위한 서로 간의 뭐 약속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거기까지 가게 만드는 중재자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초가 되려면 이번 만남에서 적어도 무엇은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만나고 한번 왔다 가는 행사가 돼서는 아닐 거예요. 일단은 이번 그 평창에서의 북미 관계의 상징적인 모습은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환한 미소를 띠고 악수하는 그런 정도면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미 관계가 그동안 뭐 엄청난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루아침 해소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이번에는 이제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그런 스킨십을 하는 이런 정도 차원에서의 예를 들어서 한반도의 평화 또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이런 정도의 이야기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에 대한 덕담 이렇게만 나와도 저는 최고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실무적 차원에서 어떤 접촉의 면을 넓혀가는 그것을 통해서 또 공식적인 또 만남도 가져가고 그러면서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핵 고도화 중단 이런 부분들까지 가는 그런 단계적이고 또 점진적인 그런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미국과 일본, 북한에서 정상급 인사들이 다 오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게 될까요?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엄청나게 큰 다자 외교 무대의 호스트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21개국의 26명의 정상급 이상을 다 만나게 되고 그중에 하나 어느 누구 하나 마음속으로 좀 자기가 좀 미진했다라는 마음가짐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이 손님들을 불러들어도 그 굉장히 좀 잘 대접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주변 우리 육자회담 관련국, 한반도 문제 관련국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많이들 참 애를 쓰실 것 같아요, 지금. 자, 북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동생을 보내지는 않았을 테고 친서는 전달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고 자 그럼 친서의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게 앞으로 남북 관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 어떤 초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뭐 단지 평창 올림픽을 축하한다 이런 사전의 의미를 넘어선 그 김여정의 방한은 바로 그 사전의 의미를 넘어선 겁니다. 예. 김영남 정도만 보내도 북한으로서는 극진하게 환영하는 대손님을 보낸 건데 그게 굳이 이제 김여정을 보낸다는 것은 곧 김여정은 지금 현재 북한의 정치 구도에서 보면 완전히 김정은의 거의 대리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여정은 틀림없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올 것이다. 지금 북한이 노리는 정치 스케줄이 뭐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참 이 한미 합동 훈련을 연기시키고 이렇게 올림픽을 이렇게 축제로 만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는데 북한으로서는 아마 이제 단순히 연기를 그냥 올해만 할 게 아니라 정상회담 카드를 한 번 더 들이밀어 가지고 그냥 더블 임팩트를 가하는 겁니다. 자, 우리 정상회담 하니까 올해나야 좀 멈춰달라. 이런 카드를 들이밀 겁니다. 우리가 받든 안 받든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북한이 지금 공세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번에 김여정을 내려보냈다. 그래서 저는 김영남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잠깐의 어떤 그 미팅은 없겠지만 틀림없이 김여정과 문 대통령 간의 단독 미팅은 2분이든 3분이든 10분이든 하지 않겠는가. 아하.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그 김여정이 갖고 올 깜짝 카드도 궁금한데 뭐 일각에서는 뭐 문 대통령의 답방이나 남북 정상회담 카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에서 이제 일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제를 한두 가지 좀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정상회담이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만남을 위한 만남은 별 의미가 없고 이제는 뭔가 성과를 거두는 특히 핵 문제에 있어서 뭔가 진전을 보일 수 있는 그래야만 또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당장 정상회담을 바로 이야기를 꺼내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중요한 게 이번에 이렇게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내려오면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답방단을 북한에 보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선수단, 뭐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예술단 다 내려오고
또 고위급 대표단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를 결산하면서 이번에 이제 김여정 그다음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친선화 또는 구두 메시지 갖고 오면 그것을 물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답을 해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답에는 이제 아마 남관계 개선과 그 핵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자 예. 이런 것들이 담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평창올림픽이 끝나기 전이나 또는 평창올림픽과 패럴올림픽 사이 요 정도의 특사단을 구성해서 그것은 이제 아마 답방단이지만 내용상 특사단이 되겠죠. 이번에 북쪽에 내려온 사람들도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렇게 특사단 또는 답방단을 구성해서 우리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현재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입장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이 좀 농익으면 무르익으면 그 정상회담 쪽으로 가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화면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경기도 평택 2함대 사령부의 모습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평택 2함대에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 천안함을 방문하기 위해서 2함대에 도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경기도 평택 2함대를 찾아서 천안함을 둘러봤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는 몇몇 탈북자들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금 내리고 네.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방한 이틀째에 바로 평택 2함대를 찾았습니다. 이 같은 행보가 바로 이제 강력한 대북 압박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든가 앞서 얘기했던 그 제2연평해전 기념관은 사실 어떤 면에서 남북 군사대결 좀 제3의 시각으로 냉전의 유산입니다. 냉전의 유산이고 사실은 북한 인권 문제를 탈북자들을 만났다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짚겠다. 북한 인권 문제는 사실 북한 정권에서 굉장히 아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이야기는 않지 않더라도 저런 행보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굉장히 남다르다. 그래서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뭐 화면에 차량편으로 이동했습니다. 모습이다만은 저 평택 2함대 사령부가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그 옆에 아마 캠프 험프리스에서 서울에서 헬기로 이동해서 거기서 차량편으로 평택 2함대 사령부로 이동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화면에는 뭐 탈북자들 모습은 보이지 않고 미국 측 대표단이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펜스 부통령은 또 원비어 부친과 함께 왔습니다. 확실히 뭐 이번 방안이 대북 접촉이 아니라 채찍을 들고 왔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뭐 한미 동맹의 어떤 강화라든지 또 올림픽 정신에도 있지만 이제 그 지적하신 인권 문제.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원비어 아버지가 오는데 아마 펜시 일행에 합류하지는 않고 다른 따로 오기는 민간으로 않아요. 와서 네. 이제 네. 서울에서부터 올림픽 때부터 이제 합류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미국 국민들이나 미국 지도자들로서는 이 원비어라는 북한에 갔다가 억류됐다 돌아와서 사망한 원비어에 대한 상당히 분노와 이게 이제 인권 탄압에 대한 어떤 규탄의 목소리를 이번에 이제 세게 내고 싶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이제 탈북자들을 만났지만 이 펜시 부통령은 아마 저 이제 둘러보고 휴게소에서 이제 탈북민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또 대화하는 장면 그런 장면들이 아마 곧 네. 이제 화면에 나타나지 지금 않을까 화면에는 빈센트 브룩스 브루스 한미 연합사령관 연합사령관인가요? 지금 악수하는 네. 이제 이야기하는 건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있죠. 그래서 이야기를 그 우리 연합사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평택의 한미연합사령부에 같이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연합사 부사령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있고 뒤에 아마 그 미 7공군 사령관 혹은 그 주한미 해군 사령관 이런 인사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와서 인사를 나누고 이곳에 천안함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전시가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지금 그 보면은 이제 천안함이 이렇게 폭침된 거를 밖으로 꺼냈을 때 반토막이 됐었지 예. 않습니까? 예. 그걸 그대로 바지선에 당시 끌고 왔죠. 예. 끌고 와서 그 야외 전시를 했는데 지금 이 건물은 아마 연평해전 관련한 그 수기념관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예. 안에 있는 건데 아마 탈북자들도 대여섯 분을
저 공간에서 아마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비공개 형식으로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참석했던 탈북 인사들이 어떤 신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비공개로 만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연평해전 당시 그 안내장교의 이제 설명을 듣는 그런 장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연평해전도 그렇지만 특히 천안함은 북한이 뭐 의사 조치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저지르지도 않았다. 지금 또 이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소지가 있는데 펜스 부통령이 찾아갔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혜영 교수님. 네. 펜스 부통령이 지금 뭐 어쨌든 이제 상당히 안보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아주 지성호 씨랑 와 예. 있습니다. 이현서 씨, 뭐 탈북자들 모습. 탈북자들은 면담을 예, 하고 김혜숙 공개를 씨, 하네요. 주로 이제 송치범 수용소 출신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화면에 나온 게 이제 김혜숙 씨, 이현서 씨, 지성호 씨가 보였습니다. 네, 그 북한 그 지성호 씨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도 언급을 하고 또 그랬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지성호 씨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굉장히 지성- 어렵게 탈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성호 씨는 이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열차에 다가갔다가 이제 거기에 깔려서 다리가 잘라지고 손도 다친 그런 아주 불행한 과거를 겪었지만 여기 와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성공적인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그 지도자이고 그 외에 이제 우리 이현서 씨라든지 이런 분은 이제 또 외대를 졸업했지만 영어를 또 아주 잘합니다. 유창하게. 그래서 이번에 백악관 가서도 영어를 유창하게 잘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깜짝 놀라게 했고 그다음에 김혜숙 씨는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올해 개천구 17호 관리소에 오래 그 갇혀 있던 그런 인물로서 이미 미국에 가서 한 20여 차례 이상 그 인권 탄압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인데 그런 분들이 이번에 뽑혀서 갔습니다. 예. 자, 화면을 좀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왼쪽 화면은 조금 전에 평택 이함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도착을 해서 탈북자들과 함께 천안함 그리고 연평해전 관련 설명을 듣는 자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한 20여 분 남은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에 점점 더 긴장감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현재 인천공항의 모습입니다. 전용기가 도착할 때는 다른 항공기와는 좀 이렇게 어떤 동선이라든가 이런 항공 스케줄도 좀 조정을 좀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인천공항도 상당히 오늘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최근에 확장을 해서 비행기 이착륙에는 그다지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제2터미널도 있고 그런데 조명균 장관이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입국에 통상적으로 입국장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거기서 이제 차량편을 위해서 바로 공항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절차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입국 세관 심사를 한다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 생략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빠져 나오기 때문에 사실 좀 긴장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특별기가 이제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통상적인 입국 절차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쪽에서도 지금 이제 조명균 장관, 천혜성 차관,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 제2차장 네.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이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앞까지 바로 배웅을 하는 거죠. 원비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보이네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우리 탈북자 화면 관계자들하고 좀 왼쪽에는 전에 이제 오토원비어 포옹하는 아버지가 모습도 모습.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화면을 보면 사실 한반도의 현실 지금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딱 그러니까 담겨 있네요. 한편에서는 탈북자들과의 저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한편에서는 북측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또 묘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데요. 역시 지금 뭐 평창 올림픽의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또 그 미국이 갖고 있는 우려, 또 북한과의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을 좀 더 승화시키면서 이제는 평창의 그런 평화올림픽의 이미지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의 해결 이런 쪽으로 또 끌고 가는 이런 것은 분명히 또 중요한 앞으로의 진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의 그 우리 정부의 노력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방향을 잡은 그것은 상당히 또 앞으로의 어떤 중장기적인 미래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그런 방향 설정은 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잠시 뒤에 지금
김영남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도착할 인천공항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왼쪽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탈북자들과 면담하는 모습, 약 1시간 전에 있었던 장면 다시 보고 계십니다. 지금 특별기가 오기 때문에 디귿자로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쯤 아마 우리 영공에 들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영공상 특별기나 전용기는 그 이제 국제관례상 우리 공군 초계기가 초계 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륙하기 직전에는 우리 영공에 들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군이 모든 안전이라는 걸 책임져고 착륙하는 순간 군에서는 이제 육군이 담당. 그거는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그 공해상으로 이제 서해 쪽으로 해서 빠져나갔다가 공해상에서 디귿자 코스로 해서 지금 한 20여 분 남았는데 지금쯤 우리 영공에 진입해서 그 지금 인천공항을 네. 통해서 내려올 가능성이 실제 인천공항에서 평양까지 거리는 2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직항로로 그렇습니다. 했을 그러니까 때요. 직진거리로. 직선으로 오면은 사실 뭐 떴다 그냥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디귿자 형태로 오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래서 거리가 한 1시간 걸리는 3배 거지. 정도가 그 네. 공해상을 늘어나는 거쳐서 디귿자로 오는 예, 이유는 지금 뭔가요? 왜 직선으로 올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휴전 체제지 않습니까? 휴전 체제고 군사분계선 상공에는 양측이 그 비행기가 나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엔사 승인 사항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우리가 남과 북의 이외에 국제법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비행기가 공해로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양양에서 그 원산 갈 때도 역디귿자 형태로 해서 비행기가 날아갔죠. 백길도 예. 그랬었죠. 지금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이동 예상 경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을 12시 40분에 출발해서 1시 반쯤 한 20분 뒤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곧바로 KTX를 타고 이제 평창으로 이동하게 되는 글쎄 거죠. 뭐 KTX인지 그건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으로 봐서는 아마 그 KTX가 제일 빠를 그렇습니다. 비행기로 뭐 어제도 제가 타보니까 KTX가 제가 상봉역에서 KTX를 탔는데 1시간 반 거리의 강릉입니다. 그러니까 평창은 뭐, 더 가깝겠네요. 그렇습니다. 평창까지는 뭐 1시간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뭐 진부가 이제 진부역이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과 관련돼서는 진부역이 이제 가장 가까운 가장 일이에요. 가까운 곳입니다. 예. 아마 강릉으로 직접 가서 강릉에서 리셉션을 처음부터 준비하는 거라면 아마 강릉까지 가는데 네.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동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지금 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그 단기간에 움직이는 것을 선택한다면 KTX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네. 보안상의 이유로 이들의 동선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엠바고 사항이라고 하죠. 보도 시점을 저희들이 도착한 이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어제도 점도 제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좀 놀랬던 게 상봉역에 그 우리 그 KTX 탈 때 그 검색대를 통과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 어제는 검색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기차를 탔는데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기빈들이 그 그렇죠. 올림픽 움직이는 관련해서 테러 공간이기 위험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예. 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게 되는데 사실 인천국제공항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시설이. 네. 그래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 뭐 김여정을 비롯해서 딱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예,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게 이청사입니까? 거기로 또 입국한답니다. 그러니까 네. 더 아주 더 세련되고 최고급 모습을 볼 때 아마 눈이 휘둥그레질 겁니다. 지금 평양 순안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북한도 1~2년 전에 건설한 그 순안국제공항에 최신식 건물을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 저 인천공항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지금 몇 년째 1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상당히 황홀하고 제가 볼 땐 만약에 하나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김여정이 KTX를 탄다면은 지난 그 70년대 남북 대화에 왔다 갔던 그 박성철 부총리랑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대한민국은 참 고속도로가 좋더라. 그래서 자기네도 가서 고속도로를 만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또 북한도 아마 KTX를 빨리 만들자 이렇게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실 근데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서울에 오고 나면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고속 승진이라는 게 아니라 다 숙청되고 이런 과정을 과거엔 걸쳤어요. 뭐 그거를 지금의 빗대에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과거에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경제계획위원장인 박남기인가요? 와서 삼성전자들을 보고 눈이 이 동대문 두타 야간 옷시장을 했는데 눈이 두 개였던 게 상당히 참 불행하다. 더 보고 싶은데 사실 북에 돌아가서 그런 뭐 발언을 했는지 모르. 또 하다가 예, 또 그러다가 결국은 숙청당하는 그런 걸 했는데 사실은 지금 저거보다도 저는 그 20대 초반의 응원단 예술단 단원들이 사실 받는 문화적 충격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일련의 일도 위해서 북측이 만경봉호를 숙소로 하고 이 인제 스피디엄, 인제읍에서 굉장히 기린 쪽으로 해서 산 속에 있는 시설물이거든요. 이런 데서 그리고 충북 진천 우리 선수촌에도 북측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별도로 숙소를 하면서 TV 같은 걸 연결시키지 말아달라라고 북측 관계자들이 요청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른바 자본주의 오염되는 거를 굉장히 역설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되죠. 그렇군요. 자, 뭐 그런 것 때문에일까요? 이번에도 선수단에는 그 이른바 뭐 스포츠 마사지를 한다는 사람 또는 뭐 비디오 분석을 한다는 사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정보 당국에서 같이 이제 동행을 하고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뭐 그저께도 저희들 같이 방송 중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뭐 체육상이 인터뷰를 하는데도 옆에 와서 어떤 내용인지 듣고 가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장성원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어느 나라든지 그런 보안 요원들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올림픽이나 이런 특별한 어떤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 왜냐하면 이제 테러 위험이랄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남관계 좀 특수한 측면인데요. 남관계에서 보면 과거에도 이런 체육 교류를 하거나 이럴 때 북측의 이제 보장성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북한의 이제 정보 당국 사람도 있고 또 실제 그런 안전을 그런 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북한에 가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이 서로 그런 부분들은 서로 그 불문율로.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500여 명이란 말이에요. 예.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예. 제가 이제 남북교류 취재 경험이 좀 몇 차례 있었는데요. 재미난 현상이 하나가 그 몇 년 지나서 보면 그 전에는 조선중앙 TV 기자였는데 그 다음에 올 때는 국가안전보위부 사실 보위부거든요. 사실은 네네. 뭐 북한에 이번 기자단이 22명이라는데 북한 매체상 기자가 22명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관영으로 예, 운영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좀 네. 지나간 얘기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6.15 공동선언 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평양을 갔을 때 우리 측 주체로 그 만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근데 그 뒤에 서 있던 웨이터가 나중에 우리 측 그 기관원으로 이제 밝혀진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면은 그 보장 성원들, 지원 인력들 우리로 치면은 국정원 요원들이라고 뭐 보면 될까요?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이 꽤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북한 고위급, 최고위급 인사라고 할 수 있죠. 최고위급 인사들이 인천공항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1시 반에 도착이고요. 전용기 편으로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전용기 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서 디귿자 모양이라면 이제 마지막 밑에 디귿자 인천공항을 통해서 접근을 해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서해 직항로까지 이동하는데 약 50분 정도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잠시 뒤면 곧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위급 대표단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단장으로 이끌게 됩니다. 헌법상의 국가 수반이고요. 또 명단에는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희 당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보장성원, 지원 인력이라고 하는 보장성원 16명이 함께 올 것으로 보이고요. 기자단도 3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9일에서 11일 동안 2박 3일을 머무게 되는데요. 광폭 행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영접을 하고요. 천혜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영접을 합니다. 자, 이제 영접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통일부 장관이 직접 나간다. 이거 네.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뭐 통일부 장관이 저는 나갈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측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들이 온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제외한
그 과정에서 봤을 때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북한을 대표하는 공식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 수반이다. 또 김여정 제1부부장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에게 모든 것들을 직언할 수 있고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우리의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인물들이 오는 데 있어서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도 외국에서 대통령급이 왔을 때는 그렇죠. 장관급이 영접을 나가거나 심지어 그렇죠. 과거에 70년대 미국 대통령이 오면 직접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갔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통일부 장관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문제는 없다라고 그 조명균 장관과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 만남, 이 모든 행사의 시작점이 그 둘에 의해서 시작됐죠. 예, 1월 9일이었죠. 지난달 1월 9일 날 남북 그 고위 당국자 회담. 그리고 두 사람이 다 과거에 그 뭐 남북 경험이 많은데 실제 그 당국 대표로서 만나는 거는 처음이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성건 조평통 과거에 아태평화위원장 부위원장 시절에 그 남북 군사 실무회담이라든가 군사회담에 관계했던 한 예비역 장성의 말에 따르면은 굉장히 그 적극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기싸움 차원에서 딱 잡으면서 손을 꽉 잡는데요? 잡는데 그래서 오, 굉장히 예. 근데 힘들었다. 사실은 그래서 대한민국 군을 대표해서 나가는데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힘들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손이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예. 손이 굉장히 크다랍니다. 그런데 그 또 옆에 이제 최희라는 인물은 사실 우리로 말하면 대한체육회장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 체육 행사지 않습니까? 올림픽은 총괄하고 이번에 골고루 그런 포지셔닝을 쉽게 말해 외형적으로는 역할 분담을 골고루 나눠서 맡고 내려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조명균 장관과 지금 이제 천혜성 차관을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조명균 장관은 아마 현직에 있는 지금 그 통일부 내에서 모든 그 하급 공무원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북한 사람들과 가장 많이 만난 인물이 조명균 장관이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에 남관계 차원에서의 모든 주요 회담에 다 참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1차, 2차 정상회담 때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네. 그래서 게다가 오늘 김여정까지. 그렇습니다. 남관계에서는 뭐 최고의 어떤 그런 전문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천혜성 차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실무적으로 남관계에서 회담들 다 조율했고 그래서 이번에 고위급 회담 그다음에 이번에 고위급 회담을 또 실질화시키는 실무회담 이 대표로 조명균, 천혜성 이 두 분이 이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본다면 결자해지라고 봅니다. 두 사람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가서 직접 영접하고 또 북측의 주요 인사들을 또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또 많은 부분 또 경험을 하게 하고 또 문 대통령 만나는 과정에서도 역시 그런 통일부의 역할 이런 부분은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 전문가들 중에 그런 그 시각을 갖고 이제 이번 만남을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여정과 사실 김영남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가 주목되지만 사실 그들이 만나는 모습이 공개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조명균 장관과 리선권의 만남 또는 뭐 천혜성 차관과 최희의 만남 이런 어떤 그 약간 실무급들의 만남을 통해서 다음에 어떤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는 거기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상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발언은 굉장히 정제된 발언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내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다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최희 리성권 이 두 사람이 지금 뭐 외부로는 지금 화려하게 등장하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과의 예를 들면 이제 조명균 장관이나 천혜성 차관 또 우리 쪽에서의 외교안보 통일 당국자들 이들 간의 어떤 그런 만남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의 답방단 문제랄지 네. 또는 특사 파견 문제랄지 뭐 지금 뭐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나중에 아마 이제 그렇죠.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 사이의 그렇습니다. 대화 수준이라는 거죠. 예를 그렇습니다. 들어서 친서 갖고 왔습니까를 김여정한테 뭐 천혜성이나 저기 조명균 장관이나 천혜성 차관이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차관급에서
리선권 위원장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올 때 뭐 편지도 갖고 오셨습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우리가 거죠. 그 물밑 접촉이라는 표현을 국내 정치할 때 많이 쓰는데 그 박지원 대표가 6.15 정상회담 때 평양에 갔을 때 그 기자들한테 나중에 후일담을 해준 거 보면 밤에 이렇게 숙소에 있으면 밤에 어디 가자라고 몇 차례 그랬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당신이 굉장히 놀랐던 거는 밤에 가자 그랬더니 깜깜한 평양 시내 어디를 지내서 갔는데 예. 굉장히 사실은 당황을 했었기 때문에 어딜 갔는데 그렇겠죠. 그 라이트도 다 끄고 해서 어느 장소를 갔는데 그때 YTN 카메라 기자도 같은 방식으로 갔는데 거길 가니까 그 방에 김정일 위원장이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6.15 정상회담 초안 작성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이 외교안보 특수상, 남북관계 특수상 언론에 다 공개를 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물밑 만남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자, 지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잠시 뒤인 1시 반에 도착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일정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 측 얘기로는 1시 47분 도착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1시 47분이죠?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예상보다 한 17분 정도 늦게 1시 47분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도착하는 모습 포착해서 또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형식적으로는 김영남 위원장이 이끄는데 실질적으로는 김여정이 실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 안에서 두 사람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김영남은 이제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과거 남북 대화 그 전략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남쪽에서 가서 김영남을 만나고 이렇게 찍어온 화면들을 많이 봤는데 예. 그 사람은 이렇게 최고인민회의 그 당시 이제 상임위원장으로서 영접을 해도 답변을 하는데 노나 예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우리가 제안하면 뭐 이제 좀 자주 만나고 그러시죠. 그럽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냥 두루뭉술한 말만 하지. 확답을 못하는군요. 못하지. 확답을 외교적 합법만 하는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20년 동안 북한의 국가수반을 지내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 내에서 무슨 결정을 내리고 물론 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국가수반입니다만은 적어도 뭐 대의원의 명단 687명에 뭐 누굴 빼고 놓고 이런데 조금은 관여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노동당 조직 지도부에서 한다. 이렇게 볼 때 노동당이 결정하고 최고인민회의나 그 인민위원회들은 그냥 집행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결정권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의견만 약간 내비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서울에 와서도 역시 우리 대통령을 예방하던 뭐 관계자들을 만나던 저 사람은 노나 예스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호호호호 하다가 돌아가지 않겠죠. 1928년생이네요. 제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28년생이니까 이제 91세입니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고령이죠. 상당히 고령이네요. 고령인데도 뭐 굉장히 지금 뭐 걷는거나 또는 건강상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원래 이분이 모스크바에서 유학을 한 그렇네요. 유학생 출신입니다. 모스크바 대학교 외교학과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은 북한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어디로 유학 가느냐? 모스크바 대학 가는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로 유학 갔습니까? 뭐 하버드, 미국 하버드입니다. 예일 대학 뭐 이런 예. 데죠. 그거하고 이제 북한에서는 가장 최고의 그런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는 데가 모스크바 대학 유학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돌아와서 외교 분야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20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20년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국회 임기로 치면 4년 임기면 5번을 네. 국회의장을 국회의장만 5번. 계속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 전에 한 18년 정도를 북한의 외교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죠. 지금 뭐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18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외교부 장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당에서 국제부장도 하고 그러니까 북한 외교의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고 북한 외교의 달인이고 예. 북한 외교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든 것들을 깨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으로 굉장히 세련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직설직답은 안 하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노회하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세련된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련한 거군요. 예. 2005년도 제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그냥 잠시 악수도 해본 적도 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좀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들으니까 외모상으로 보면 이념을 떠나서 이렇게 할아버지 같아요. 이게 키도 동네 크고 그리고 할아버지. 이게 마음 좋은 할아버지. 예, 마음 좋은 할아버지 같고 소식을 건강 비결이 그때 나왔던 얘기가 소식한답니다. 많이 안 먹는다. 그런데 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권력 북한이라는 그 엄혹한 권력 내부에서 저렇게 오래 장수했던 비결 중에 하나가 그 운전 기사나까지 자기가 계속 내가 이 사람을 쓰겠어 이 소리를 안 한다랍니다. 당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노예 이 정치 권력의 생리를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인사고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지금 본인 이게 권력 핵심에서 20년 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건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노예한 측면인데 역시 이번에 오게 되면 그런 언수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네. 북한이라는 국가에서. 네. 예.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이제 김정은의 전용기를 타고 올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전용기가 다시 북한으로 갔다가 11일 날 다시 태우러 온다면서요? 네,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아마 좀 늦어진 거는 뭐 평양에서 출발이 다소 늦어졌을 계획도 있고요. 우리가 사실 이제 그 우리 이 비행기 그 관제라고 그러죠. 그 국제 이카오 규정에 따라서 서로 관제하게 돼 있는데 관제 규정은 이제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베이징에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율하니까 어느 비행기가 몇 시에 어딜 이륙해가지고 어디로. 근데 재미난 것이 순환 비행장을 가면요. 인천이라고 우리 입출입국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의전 문제, 영전 문제가 나왔었는데 우리 통일부 장관이 이제 올라간다. 청와대 안보실 차장하고 지난 이제 2007년 10월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해서 북한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육로로 가겠다. 그래서 갔는데 북한 측에서 누가 나왔냐면 이제 그 당시 황해북도당 책임비서인 최용해가 나왔습니다. 최룡해가. 네, 사실은 이제 노동당 그 행정부에 있다가 좀 강등돼서 황해북도당 책임비서는 황해북도 도지사입니다. 북한에서 도 중에서 제일 작은 게 황해북도인데 거기 지사로 내려와 있는 건 그야말로 미관 말직에 내려와 있는 셈이죠. 근데도 이제 그 당시 최용해가 임시로 내려와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완전히 내려온 게 아니니까 그 비중을 봐서 남쪽에서 올라오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영접하도록 이렇게 했지 정말 예의 의전 순서대로라면 평양에서 그야말로 조평통 위원장이든지 통전부장이든지 내려와서 우리 대통령을 맞이해야지 도지사급이 맞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최룡해가 북한의 2인자 격인데 그때는 그 정도의 위상이 안에서 좀 격이 박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다는 그 전에 뭐 이 말씀이시죠? 청년동맹 위원장 할 때는 89년 평양 저 13차 체육학생 축전도 지도했고 상당히 그야말로 힘이 셌는데 네. 무슨 과정에 권력 투쟁 과정에서 밀려서 이제 도당 책임비서까지 내려왔고 또 그 후엔 뭐 협동농장 농장원으로까지도 쫓겨간 적이 있고 네. 아주 그 굴곡이 심한 사람인데 지금이야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조직 지도부 부장으로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최룡이라는 인물이 사실 그땐 좌천이라고 했대요. 자발성 좌천이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스스로 원해서요? 예, 권력의 생각이 작년에도 재작년 겨울이죠. 우리가 화면에 다리가 좀 절대 모습이 있는데 스스로 권력에 좀 이해하면은 내가 스스로 자아 비판을 받겠다. 북한식 용어로 하면 자아 비판해서 스스로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역설적으로 최룡이라는 인물은 다른 인물과 달리 굉장히 정치적 부침이 심했던 인물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북한판 뭐 누가 어느 분은 등소평이었다 이렇게 권력에서 거의 살아남는 회생하는 이게 굉장히 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잠시 뒤면 인천공항의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아직 북한 평양 순환공항을 출발한 비행기 어떤 비행기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전용기 정도인데요. 어떤 비행기를 타고 올지 잠시 뒤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어찌됐든 고려항공은 국제사회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고려항공임을 비행기에 드러내는 것도 참 그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를 이런 저런 이유로 조금씩 그 담장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딱히 뭐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고려항공을 이용하면 안 되는데 또 내려올 때 고려항공을 이용했다고 또 우리 정부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들을 교묘하게 또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번에 이제 고려항공이 정확하게 고려항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 그러니까 그 전용기가 제재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북한의 민항기가 아닌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전용기를 타고 온다. 그러니까 그것은 로 알려지고 있는 그렇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재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는 모든 북한의 항공기가 그 다른 국가로 갈 때 화물을 수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안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2321호에는 북한 항공기가 자국 영토에 착륙 또는 이륙할 때 화물을 검색할 것을 의무화한다. 왜냐하면 핵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그 인천공항에 왔다가 계속 계류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내려주고 돌아갔다가 11일 날 아마 오전 중에 다시 이제 인천공항으로 오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쪽에서 영접 인사들 중에 이제 남관표 2차장, 그러니까 이제 안보실 2차장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남관표 2차장은 외교관으로서 아주 잔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대사도 했고 상당히 외교관으로서 많은 그런 외교 경력이 있고, 지금 이제 청와대 내에서는 통일 그다음에 외교 이쪽을 담당하는 안보실의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워낙 또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또 최고의 그 실무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 항공기 급유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용기가 2번 이제 평양에서 인천을 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급유 문제가 또 제재랑 걸릴 수도 있을 것 사실 같아요. 이번에 그분에 대한 논란이 없는 거 보니까 네. 그 왕복 기름을 다 싣고 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그런데 지금 고려항공이 사실 북한이 국적기자 민항 항공사는 고려항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2년 2016년도죠. 미국의 독자 제재 고려항공의 항공기가 몇 대 안 됩니다. 열 몇 대, 16대를 찍어서 제재 대상으로 포함을 했는데, 이번에 통지문이 올 때 보면 전용기다라고 했을 때 우리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들한테 설명을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했던 부분이 아마 유엔이라든가 국제사회나 미국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굉장히 다 해도 이른바 김씨 일가에 대한 제재는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연속선상에서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베이징 서두공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서울로 돌아올 때, 인천으로 돌아올 때 좀 망감이 교차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베이징 공항 활용도가 그 대한항공하고 고려항공을 항상 같은 게이트에서 타게끔 만들어 놔가지고 네. 이 그 서울로 올 때 보면 그 가본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망감 그 순간순간 볼 때 망감이 교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예. 네. 북한 김정은 전용기도 편명이 있습니까? 예, 편명은 당연히 해야죠. 우리 뭐 아이샤나 같은 경우 OZ 이거는 공식 그 이카오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지금 인천 공항에는 이제 편명이 아마 통보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제탑에서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현지에 있는 저희 그 취재진의 전원에 따르면 아직 비행기를 저희들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PRK 615 편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 People's 같아요. of 그러니까 Republic DPRK, Korea입니다. 예, DPRK. DPRK죠. 예. 예. 요즘 데모크라틱. 예, 이번에도 근데 북한 선수단 입춘할 때는 D자가 빠졌어요. 예. 뭐 어떤 이제 요번에 북한을 규정이 말하는 그 편명이겠죠. 우리 뭐 조선민주주의 KEOG 인민공화국, 하듯이. 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영문으로 하면 DPRK. 그렇죠. 아마 그렇게 그 얘기합니다. 북한을 말하는 PRK일 것 같고요. 예, 편명은 615 편이라. 6.15라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표현 같습니다. 6.15 정상회담. 6.15 정신, 뭐 네, 이런 6.15 정신. 합의,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겠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기종을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편명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비행기를 타고 왔는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편명이라는 거는 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일단 우리에게 통보해준 비행기의 편명은 PRK 615 편이
1시 47분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한다라고 통보해 온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정도면 아마 서해상의 어떤 덕적도나 그런 구롭도나 이런 서해상에 있는 섬들 정도 앞에서 지금 거의 이 영종도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인천공항 날씨가 흐려서 그렇지 그 입국할 때 보면요 차창바가 비행기 창문을 통해서 뭐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그 모습이 그렇죠. 다 보이죠. 모습 예.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외국인들은 굉장히 서울이 아닌 지역 저기가 서울이냐라고 되물을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지금 인천대교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보이고 지금 그렇죠. 날씨가 흐렸기 때문에 비행기 창 밖으로 그런 모습이 보일지 아마 본인들도 그 김여정 제1부부장 같은 경우는 사실 30대 초반으로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서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평양에 돌아와서 뭐 외국어 선생님들 밑에서 공부도 하고 그렇지만은 말은 편하지만 사람인지라 느낀 바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측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북한에 잘 나간다는 노멘클라투라 계층이기 때문에 남조선이 이렇게 잘 살아라기보다는 어찌됐든 자기네가 국가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앞으로 이 핵만 매달릴 게 아니라 뭐 개혁 개방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좀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좋은 방법이겠죠. 이번에 우리가 또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건데 그 북측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한국의 상황 또 한국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본다는 것이 굉장히 그렇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서울만 보는 게 아니고 평창도 보고 또 강릉도 보고 그렇게 지방까지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람과의 만남도 있을 것이고 또 직접 눈으로 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는 김여정이라고 하는 주요 인물이 온다. 이 부분에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영화에서도 그랬습니다만 한국 가요를 뭐 못 듣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도 과거에 그 USB 가지고 있다 적발이 돼서 처형당하고 처벌받는 경우도 있듯이 한국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남측에 대한 끊임없는 정보 욕구들은 많은데 정작 와본 사람들은 없고 결국 탈북을 결정한 결정적인 계기는 내가 저기 가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이런 건데 이 젊은 층들 지금 뭐 한 500명 왔다고 하면은 가족까지 한다면은 5, 4, 2,000명은 한국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실제로 경험한 얘기를 듣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북한 사람들이 이번 예술단이나 응원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모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게 역력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어떤 탈북민은 뭐 대한민국 가면 그냥 송혜교를 바로 만날 줄 알았는데 5년이 되는 동안 한 번도 못 만났다. 예. 뭐 대한민국 넓고 방대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저렇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뭐 돈이 얼마 들어가네 뭐 29억이 들어가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다 생각에 따라 평가가 다릅니다만은 김여정이든 김영남이든 뭐 예술단이든 뭐 누구든 대한민국을 한 번씩이라도 보여주면 그게 바뀌는 겁니다. 북한이 바뀌고 야 정말 대한민국 이렇게 좋았느냐. 물론 김여정 같은 경우야 평양에서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걸 마음껏 겁먹지 않고 이불 밑에 아닌 데서 편안히 보았겠죠. 보았지만 그걸 눈으로 확인하는 것과 단지 이런 스크린으로 보는 건 또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자유왕래의 그 힘이 바로 북한이 그걸 차단하는 겁니다. 그게 무섭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 우리가 경수로 그 건설해 줄 때 그 한경북도 신포에 있었던 일화들을 얘기하면 그 당시 관계자들이 얘기하면 이제 그 공사장의 근로자를 북한 근로자들 쓰는데 중식을 우리 측에서 제공해 주는데 이게 중식이 끝나면 수저가 다 굉장히 많이 없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숟가락이 없어져 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굉장히 가져가지고 그리고 그때 그 공사장에 그때는 덤프 트럭으로 운전을 하는데 운전기사는 우리 측 근로자, 조수는 북측인데 나중엔 그냥 놔뒀답니다. 놔뒀때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 라디오를 전부 남측, 우리 측에서 송출하는 라디오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인지라 제가 그 아는 탈북자, 공개 안 된 탈북자 한 분은 굉장히 평양에서 부모가님도 잘했는데 누이가 몰래 남측 가요를 듣다가 적발이 됐다랍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 죽는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그렇죠. 탈북을 한 케이스도 있죠.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서 뭐 전문가들 계신데 덧붙이긴 좀 그렇습니다만 탈북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동기 중에 하나는요 자식을 위해서랍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참사관까지 했던 분도 자식을 위해서 결국 그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식들은 제발 이런 나라에서 살지 말고 더 노력한 만큼 그 대접받을 수 있는 나라에 가서 살아달라라는 측면이 크다는 걸로 봐서는 젊은이들이 그만큼 많이 온 이번 동계올림픽이 갖고 있는 알려지지 않는 이 계산될 수 없는 이 의미도 많이 있는 것 어제 같습니다. 그 강릉 아트센터에서의 예술단 공연을 봤습니다. 직접 다녀오셨군요. 봤는데 아 예. 네. 어제 이제 공연에서 우리 측 가요들이 어느 정도 가요가 불렸냐면 우리가 이제 일곱 곡 나왔다면서요? 예, 40대, 50대가 잘 아는 제이에게 이선희 씨의 제이에게 뭐 그게 나왔고 그다음에 패트킴의 이별, 혜은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런 노래들입니다. 거기다가 나훈아의 사랑, 그다음에 그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로 예. 이런 노래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김용년 교수님이 아주 좋아하는 노래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제이에게는 저희가 예. 고등학교 3학년 때 예. 거의 뭐 열풍을 그렇죠. 뭐 보여줬던 예. 그런 노래였고요. 또 보면은 이제 그 공연에서 예를 들면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이게 이제 공연됩니다. 예. 그리고 그 카르멘 서곡 그다음에 클래식까지.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렇게들 그 앞에 써놨는데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의 왈츠 뭐 이런 그 곡들 그다음에 아득히 먼 길 그다음에 검은 눈동자 뭐 이런 이제 전 세계적인 명곡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공연이 되고 사실상 중간에 딱 한 번 어떤 공연 내용이 있었냐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핫팬츠를 입은 5명의 가수가 우리의 케이팝을 거의 뭐 그 역동적인 춤 동작으로 예,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